이번 시간에는 챕터 10 실천 현장에서 활용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런 사회복지 이제 실천 기술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거를 가치라든가 이런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간에 챕터 10은 사회복지 실천 프로젝트 실천이지만은 실천할 때의 스킬이 뭐예요? 하나의 제스처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의 자기만이 가진 인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이제 통칭해서 스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 이제 개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 유형, 대상별 실천 기술, 또 사회복지 실천 기록, 이렇게 네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어디까지는 강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50분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개념이에요. 대상 체계. 우리는 이제 사회복지사의 전문가로서 대상이라고 하면 이제 클라이언트, 아니면 또 상담자는 내담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케이스워크 1대1, 그 다음에 패밀리워크 가족, 그 다음에 그룹워크 집단, 커뮤니티워크 지역사회,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복지사의 업무의 영역으로서 대상 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 체계와의 관계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지식에 기초하여 대상자와 관련된 특별한 상황이라면 과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를 위하여 개입하는 사회복지사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정의는 되어 있습니다. 개념은 변화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변화를 여기서는 총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에는 이러한 개인과 가족과 집단과 지역사회, 또한 요즘에는 영역으로서 다문화, 아니면은 또 핵가족, 요즘에는 소규모 사회에 대한 노령 사회, 이런 문제들을 우리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변화에 맞춰서 전문적인 기술 활동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와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일련의 행위이다. 간단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고하고 확실히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사회복지사가 개인, 집단, 가족,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지식, 가치, 태도를 포괄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넘어 실제 상황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개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 능력, 전문적인 활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모든 사람들의 잠재 능력과, 여기 좀 오타가 나왔어요. 능력과 사회적 기능을 향상하여 사람들이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도록 개인, 집단,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들과 욕구 등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제도화된 사회적 서비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모든 그 실력을 가지고 이것이 결코 하나의 사이언스, 사회과학을 공부했다고 하죠. 그래서 사회과학의 영역으로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사회복지 실천 기술, 스킬, 즉 면담 및 클리언트에게 요구되는 모든 전문적인 그 활동을 가지고 그 클라이언트가 적응하기 위한 적응하고 변화를 위한 전문직 활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더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실천적이에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또 이론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필드에서 실천을 하는 것이 실천 학문이다. 그게 이제 실천적이에요.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입니다. 또 문제 해결이에요. 클라이언트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촉진이에요. 클라이언트의 성장과 발달, 사회 기능 향상, 사회 정의 실현 등을 목표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다양한 대상이에요. 개인도 있지만 또 집단, 가족, 지역사회, 그 이외에도 요즘에는 급변하게 변하는 사회,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죠. 특별히 다문화, 초고령사회, 핵가족, 심지어 동성애 문제, 이러한 것들까지도 젠더 문제 다 다양성을 가지고 사회복지사는 그 욕구에 맞는 그 클라이언트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합적이란 말이에요. 면담도 해야 되고 또 기록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문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면담 기술, 기록 기술, 사례 관리 기술, 집단 지도 기술, 사회복지사 조사 기술, 사정이죠. 또 정책 분석 기술 등 다양한 종류의 기술을 전문적인 그러한 사회과학으로서의 그 전문적인 공부한 그러한 토대로 통합적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전문성이에요. 사회복지 전문직의 핵심 역량이며 지속적인 학습과 훈련을 통하여 발전시켜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사가 클리언트의 어려움을 듣고 이해하며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련의 전문적인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사회복지사가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의사소통 기술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에 대한 기술. 의사소통이란 면접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사와 대상자 간의 면접을 매개로 하여서 하나의 그 클라이언트와 아니면 내담자 그들의 욕구에 맞춰서 면담도 하고 앞으로의 전개될 그 업무 과업을 수행해야 되는 프로그램도 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 기술이겠다. 또 그 의사소통 기술에 있어서는 언어적 의사소통의 기술도 있어요. 언어적이라는 뭐예요? 실제로 우리가 스킬, 말하는 거죠. 언어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경청의 기법이 있어요. 경청. 그래서 이 상담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이제 경청이잖아요. 경청은 인본주의인 메슬러의 그 의해서 그 의사소통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욕구를 들어주는 것이 그 하나의
그 사람의 그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로저스는 또 경청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경청, 이 상담에서는 그 클라이언트의 모든 개방적으로 그가 거기에 그 클라이언트의 필요한 욕구에 대해서 100% 정도 다 그 사회복지사와 라포 형성이 되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경청이에요. 그래서 그 경청을 들어주고 옹호해주고 협력하는 단계를 경청의 기법이다. 촉진 기법. 그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에 응대하면서 그 말에 대한 보상과 또 응원해주는 그런 촉진 기법이 있죠. 또 침묵도 있어요. 들어주는 침묵. 또 하나의 질문 기법. 서로 소통하며 대화식의 질문 기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이 있어요. 태도와 자세, 표정, 시선, 그 외에도 의상 아니면은 또 몸짓, 손짓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거기 속하는 것이 비언어적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않지만은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면서 그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대한 거를 면밀히 파악하는 그런 기술이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그 면담에 대한 제가 프로젝트로 한번 동영상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한번 비언어적인 그 의사소통에 대한 그 프로젝트를 한번 경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언어적 의사소통에 관하여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계속해서 우리는 비언어적으로 상대에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몸짓, 얼굴 표정, 목소리 톤, 눈맞춤, 자세 등이 있습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말로 전달하는 의미를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라고 말하고 고개를 끄덕이면 방금 말한 것을 몸짓으로 반복함으로써 예라는 말을 더 부각시켜 줍니다. 엄지손가락을 올려줘 좋아요와 같은 메시지는 긍정의 의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흔들며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모르는 의사 전달을 더 강하게 나타냅니다. 운전할 때 팔로 제스처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내 앞으로 먼저 가라는 의미를 전할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우리의 대화의 흐름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시계를 내려다보면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거나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던가 아니면 다른 약속이 있음을 우리는 감지하게 됩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말이 모순됨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풍자할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그래요. 저는 그것에 대해 매우 기대가 돼요. 이렇게 말하면서 행동은 전혀 다른 제스처를 취한다면 실제로는 반대로 그 일에 대해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는요, 키네식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네식스는 크게 보아 얼굴 표정, 제스처,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 전체의 움직임을 통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얼굴과 몸의 자세를 보고 상대의 감정을 파악하는 데 능숙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구부정한 자세에서 내려다보고 있고 고개를 푹 숙인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이 슬프거나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 주목을 주고 있으면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스처로 몸짓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짓은 일반적으로 팔과 머리, 손으로 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개를 흔들며 아니요 라고 말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 라고 말을 하여 그 의미를 더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Regulators,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비언어적 소통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부모와 약속한 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게임을 하고 있다면 부모는 말없이 손목의 시계를 가리키며 시간이 넘었음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아이가 말을 한다면 부모는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가 조용히 하라는 의미를 아이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Emblems, 기호 또는 그림, 상징을 통하여 비언어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잘했다고 나타내거나 아니면 손가락을 동그랗게 말아서 OK로 괜찮다, 좋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은 Affect Displays로 얼굴 표정, 몸짓, 목소리 톤, 울음 등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찡그린 얼굴은 내가 싫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웃음소리나 아니면 미소를 통하여 내 상태가 현재 기쁘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먹을 쥐거나 손을 움켜줌으로써 화가 많이 난 상태를 우리는 나타냅니다. Adapters, 우리가 종종 무의식적으로 긴장을 풀기 위해서 또는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입니다. 여기에는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빙빙 돌려서 꼬거나 손톱을 깨물고 볼펜을 돌리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contradicting, 자신의 한 말에 일치하지 않은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말에 모순이 있음을 상대방에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고개를 가로저으며 예 라고 말을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니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vocalics, 목소리 높이, 강약, 속도, 발음 등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의미를 향상시키거나 낮추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이해하며 듣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 대신에 와 같은 추임새로 내가 상대방의 말에 주시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 더 크게, 더 느리게 말하는 것, 음성이나 목소리 톤을 바꾸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Oculesics, 눈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세일즈맨은 일반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오랫동안 바라보는데요. 이것은 눈을 더 자주 마주칠수록 당신의 관심을 얻고 그만큼 상대방을 설득시킬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므로 내가 그 주제와 관련되는 것을 피합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6피트 범위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시선을 맞추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나도 모르게 문 쪽으로 눈을 바라본다든지 바닥을 응시해서 그 불편함을 피하는 경우입니다. 카톨릭에서 고해 성사를 할 때 신부님과 벽이나 칸을 두고 고해를 하거나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소파에 눕게 하는 것도 내가 상대의 눈을 보지 않으므로 부끄럽고 망설이거나 고통스러운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는 지인분과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을 때가 대화가 편했던 것 같습니다. haptics,
몸의 터치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손을 잡거나 등을 쓰다듬어 주거나 하이파이브를 하며 손바닥을 마주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으로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스킨십을 통하여 정서적 발달과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켄드라 체리의 Harry Harlow and the Nature of Affection 이라는 기사에서 할로우의 유명한 실험으로 붉은 아기 원숭이에게 두 개의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어머니를 주고 둘 중에서 붉은 아기 원숭이가 어떤 어머니와 더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그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는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어졌지만 붉은 아기 원숭이가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고 두 번째 어머니는 철사로 만들어졌지만 젖병을 부착해서 붉은 아기 원숭이에게 영양분을 공급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붉은 아기 원숭이는 철사로 만든 어머니보다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어머니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즉, 아기 원숭이는 음식을 먹기 위해 철사로 만든 어머니에게 갔지만 그 이외의 시간은 부드럽고 편안한 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으로는 artifacts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건이나 표징을 통하여 자신이 속해 있는 그룹, 문화적 정체성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와 같은 것을 식별하는 데 이해를 돕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반지는 내가 결혼했다는 그 의미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는 문신, 목걸이, 티셔츠, 그림 등을 통하여 내가 속한 그룹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T. 홀은 접근거리를 네 가지로 나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intimate distance, 두 번째로는 personal distance, 세 번째로는 social distance, 네 번째로는 public distance가 있습니다. 첫 번째 intimate distance에는 우리 몸에서 약 0에서 18인치 거리로 친밀한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공간에서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가장 흔한 예로 가족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로 personal distance는 우리 몸에서 18인치에서 4피트까지로 개인 공간 또는 사적인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좋은 예로 친구나 동료를 들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요즘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social distance가 있습니다. social distance는 우리 몸에서 4피트에서 12피트로 나와 잠재적인 대화를 나눌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화를 꼭 해야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로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둘 수 있습니다. 넷째로 public distance가 있습니다. public distance는 12피트보다 먼 거리로 흔히 공공장소를 연상케 합니다. 예로 공원에서 걷고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인식은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반드시 잠재적인 대화 상대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몸짓, 표정, 목소리 톤, 눈맞춤, 자세 등은 현재 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상대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언어로 하는 의사소통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잘 보셨습니다. 이렇게 언어적 소통보다도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 의사소통, 말이라는 것은 이제 역기능으로 말할 수가 있지만은 표정이라든가 비언어적인
이런 그 말보다는 솔직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 직관 이런 것들이 이 사회복지사의 업무에선 중요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계약 기술이 있어요.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가 업무를 할 때에 그냥 일정이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클라이언트하고 계약을 맺고 그 프로그램을 짜서 그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일무견하게 또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계약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각자의 역할, 책임, 기대 및 수행할 업무의 목적을 공식화하고 구조화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은 대상자의 욕구 기반하기 때문에 말로써 혹은 문서로서 합의되며 때로는 편지 형식을 띠기도 한다. 문서를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그 절차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약 기술이 있어요. 요약 기술. 대상자가 한 말을 다음과 같은 그 속에서 담겨 전해진 감정들을 전체적으로 묶어 정리하는 것. 요약 기술. 그 다음에 명료화 기술이 있어요. 대상자가 한 말을 사회복지사가 보다 이해하기 쉬운 말과 생각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특히 대상자가 겪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나 어려움을 파악하고 확인하며 순위를 정할 때 사용되는 것이 명료화 기술이다. 또 넘겨보겠어요. 그 다음에 초점 유지 및 탐색 기술이에요. 초점이란 주의나 고려해야 할 어떤 핵심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용한 기술이지만 때론 강압적인 면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의 클라이언트의 그 개방권을 줘서 강압적인 면을 피하는 게 좋죠. 초점 및 면담의 목적 유지 기술은 납품 및 신뢰관계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주제와 면담의 목적을 유지하는데 활용이 되는 것이죠. 초점 및 면담의 목적 유지 기술, 그 다음에 탐색 기술, 촉구 기술, 이런 기술들이 우리가 면담에서 하나의 기술이라고 보겠습니다. 지지 기술이에요. 지지 기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그 자아 발전을 위해서 지지해 주는 것을 지지 기술이다. 정서적 지지, 또 정보 제공 기술, 격려 기술, 뭐 해석 기술, 이런 것들이 있다. 또 조언 기술이에요. 조언은 대상자가 해야 할 것을 추천하거나 제언하는 사회복지사의 진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포 등은 1997년에 테레비치키는 조언 기술의 초기 단계에서 사회복지사가 대상자의 문제와 해결책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활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설명 기술이 있어요. 설명 스킬이죠. 설명 기술은 대상자에게 특정 시간이나 상황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거나 설명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상황을 해석해 주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핵심이 된다고 그 기술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지만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가치관, 전문 지식, 기술에 근거해 대상자의 문제나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잘못 활용되기 쉬운 기술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인정기술이에요. 대상자가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벗어난 후에도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또 환기기술이에요. 환기. 대상자의 억압된 감정, 또한 특히 부정적인 감정, 분노, 하나의 왜곡된 감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역기능적인 것을 그 상황을 바꿔서 그 환기를 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환기 기술이라고 하겠는데, 거기에는 증오도 있고 슬픔도 있고 죄의식도 있고 불안 등 문제 해결에 방해하거나 감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기능이죠. 이를 표출하도록 함으로써 감정의 강도를 약화시키거나 해소시키는 환기 기술, 이거 어떻게 보면 이런 스킬도 참 중요하죠. 이러한 그 환기 기술은 어떻게 보면 그 대화에 있어서의 그 기술적인 면도 있지만은 하나의 감정 표현이라든가 정서적이라든가 라포 형성이 잘 되고, 그 내담자와 면담자의 그 신뢰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이런 환기 기술의 그 하나의 그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하게 되는 거죠. 재보존 기술, 이렇게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에 대해 회의적인 대상자들에게 이들을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런 활용하는 기술이다. 다시 지지해주고 다시 재번복해주고 그의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재보존 기술이다. 재명명 기술이에요. 특정 문제에 대해 대상자가 부여하는 의미를 수정해 줌으로써 대상자의 시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주는 기술이다. 또 자기 주장 기술이에요.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존중하면서 자신의 사고, 감정, 원하는 것, 성취하고자 하는 것, 의견 등을 단호하게 요구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전과 직면 기술이에요. 때로 기관이 잘못된 정책이나 실천 방법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에 대한 도전하고 직면하여 대상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그 도전, 어떻게 보면은 다시 역량 강화죠. 역량 강화 할 수 있도록, 또 그게 그 자기의 그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제 직면 기술인데, 이런 도전과 직면 기술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모델링 기술이에요. 부모나 타인을 관찰하면서 얻어지는 것으로 특정 상황에서 행동에 대해 시범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성원들이 모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모델링 잘된 것을 이렇게 그 모델 삼아서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춰 그가 다시금 그 모델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받는 것이 모델링 기술이다. 그 다음에 권익옹호 기술이에요. 권익옹호 기술은 대상자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이들을 대표하여 이들의 관심사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 권한부여 기술이에요.
사회복지 실천에서 강점 관점과 생태 체계적 관점에 근거한 권한부여 혹은 인파워먼트 접근 방식의 부각이다. 인파워먼트, 역량 강화죠. 소진했을 때에 다시금 힘을 불어넣는 그러한 접근 방식을 여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목적을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강조하게 되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기술이에요. 네트워크 형성,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회의, 네트워크 치료와 같은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요즘은 미디어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도 그 미디어 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그 학사 일정에도 거의 보면 온라인 미디어식의 강좌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직접 오지 않아도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법을 네트워크 기술이다. 그래서 네트워크 형성은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과 기존의 네트워크를 유지 혹은 변화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케이스워크 1대1의 실천 기술이에요. 개인 대상 실천 기술의 개념이다. 그게 케이스워크예요. 사회복지사와 대상자 간에 직접 1대1로 만나서 대상자와 함께 대상자의 문제나 욕구를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원조 활동을 개인 대상 실천 기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두 번째는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대상 체계가 1인 대상자라는 점이다. 둘째는 역동 심리 이론, 자아 심리, 행동주의 심리학 역량 강화 이론, 페머니스트 이론, 정신치료 등 개인의 적응과 변화를 위하여 다양한 모델과 개입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관계를 도구로 활용한다. 네 번째로는 개별 대상자 대상으로 한 개입 활동은 대상자의 사회적 기능 수행 향상 및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과 환경 사이의 사교장을 변화시킴으로써 그 개입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개인 대상 실천 기술 과정에서 그 초기 단계의 면접을 보겠어요. 문제 지각, 그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무엇인가에 문제를 발견한 것이 문제 지각이다. 또 라포 형성이죠. 1대1이기 때문에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지만은 환기 기술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대화요법을 가지고 관계 형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잘 관계 형성이 되면 라포가 잘 형성되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라포가 다 형성되면 서로 신뢰관계를 가지고 클라이언트는 그 사회복사를 믿고 모든 걸 이렇게 그 따를 수 있도록 하게 되죠.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동기부여가 되면은 문제의 개념화, 무슨 하나의 우리가 과거부에 한 데 있어서 프로그램을 짜고 그 문제에 대한 개념화를 세워서 어떻게 그 일정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상담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의 개념화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기 단계는 문제지각, 관계 형성, 동기부여, 문제의 개념화가 시작되고
두 번째는 중간 단계라고 보겠어요. 개입 전략, 탐구, 선택, 집행.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떻게 업무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촉진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결 단계예요. 종결 단계는 대상자의 문제가 개선되어 지속적으로 건설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사회복지사와 대상자가 동의했을 때 이제 종결이 되겠죠. 종결 단계에서는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이 발달할 수가 있어요. 또 사회복지사의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그 변치 못할 갑작스러운 그 변화의 일이 생겼다든가,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이제 종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종결, 대상자의 문제가 개선되어 지속적으로 것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이외에 다른 변화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와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 종결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집단 대상 실천 기술이에요. 그룹워크죠. 집단 두 사람 이상의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단 대상 실천 기술의 개념은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기능을 촉진시키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의 집단 내에 있는 사람과 함께 행하는 전문직 실천 방법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의 계획된 목표 지향적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집단 대상의 실천 기술의 접근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1. 사회적 목표 모델. 사회적 목표 모델은 사회적으로 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하여 각 개인의 시민으로서 참여하고 보다 훌륭한 민주적인 사회 과정을 습득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호작용 모델이 있어요. 상호작용 모델은 집단 성원과 사회 간의 공생적인 관계를 통해 집단 성원들의 요구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치료 모델이 있어요. 사회적 기능 수행에 뚜렷한 문제가 있거나 문제 발생의 위험이 높은 개인에 대한 원조를 강조하는 임상 모델이다. 그 다음에 집단 대상 실천 기술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집단 대상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단계라고 보겠어요. 다 계획이 된 다음은 이제 실제로 업무가 과업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작 단계. 그 시작이 되면 어떻게 그가 개입을 할 것인가, 프로그램을 짤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개입 단계. 그 과업이 다 마치면은 언제 종결할 것인가, 종결 단계.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집단 대상, 그룹워크, 퍼펙트 스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획 단계, 시작 단계, 개입 단계, 종결 단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밀리워크예요. 여기는 패밀리워크 스킬이죠. 가족 대상 실천이에요. 요즘에는 가족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에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1인 가족, 또 어떻게 보면 핵가족, 아니면 편부모 가족, 아니면 또한 독신 가족, 가족 형태가 여러 변화로 달라지는 그러한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다문화 가족, 이렇게 가족 대상들이 아주 복잡한 관계로서 우리 사회복지사가 가족 대상 실천을 할 때 그 기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대상 실천 기술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한 단어로서 가족의 전체성의 주목, 가족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 접근, 가족 생활, 교육, 건강, 가정 육성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접근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가족 문제 사후의 치료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하는 사후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대상 실천 기술의 영역이에요. 대표적인 가족 대상 실천 기술은 가족 지지 서비스와 가족 보존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 가족 지지 서비스는 가족 내 학대나 유기를 예방하고 가족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총칙하는 용어이며, 가족 보존 서비스는 학대나 유기 문제를 가진 가족을 원조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그래서 가족 치료라는 프로젝트가 있죠. 또 가족복지 실천, 가족복지에 대한 우리가 가족에 대한 개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치료, 가족복지 실천이 있다. 그죠? 여기 가족 대상 실천 기술 영역에서는 대표적인 가족 대상 실천 기술은 가족 서비스와 가족 보존이 있다. 그 다음에 가족 서비스, 가족 내 학대나 유기를 예방하고 가족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프레임을 총칙하는 용어이며, 가족 보존 서비스는 학대나 유기 문제를 가족 원조하기 위한 고안된 것이다. 가족 치료, 가족복지 실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족 대상 실천 기술의 과정은 초기 단계, 초기 면접, 또 사정 평가. 여기 개입 단계는 가족 구성에 대한 개입이죠. 역할 연습이 있고 탈삼각화, 이제 가족 상담에 관한 그런 이론이에요. 역할 연습, 탈삼각화, 그 다음에 로프 기법, 직면, 비의자 기법, 재구조화, 재조직, 시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 치료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그런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가족 역할 연습, 이게 이제 가족 치료에서 이제 탈삼각화, 로프 기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족 치료 때 다시 공부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기법이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및 세대 간 관계에 대한 개입, 외부 환경에 대한 개입, 그 다음에 이게 이런 개입이 된 다음에는 평가와 종결 단계가 있죠. 이런 순으로 패밀리 워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번 넘겨볼게요. 거기에는 기록은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는 사회복지 실천 활동에 의한 과정이고, 기록은 형태의 과정 기록과 이야기 체기록, 또 문제 중심 기록 등이 있다. 여기 보면은 SOAP 방식은 S 서브젝트 인포르먼테이션,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상황이 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주관적인 정보예요. 여기는 오브젝트 인포멘테이션은 클라이언트의 행동과 예모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관찰 및 사실적 자료와 같은 객관적인 정보. 어세스멘트 A, 주관적 정보와 객관적 정보에 기반하여 사정, 견해, 해석, 분석하는 기술. 프렌, 주관적, 객관적 정보 및 사정을 기반으로 하여 확인된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기술이다. 그래서 SOAP 방식이 앞자만 따가지고 이런 방식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그 유형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더 세밀한 면접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자료를 만들어서 강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